아마존과 페이스북,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컴퓨터 혹은 인터넷과 연관된 사업을 하고 미국 출신의 기업들이라는 건데요. 또한 지금까지 이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브랜드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최고 업체로 군림해왔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 출신의 인터넷 기업 구글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 회사로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 강자이죠. 검색 엔진부터 모바일 운영 체제, 동영상 플랫폼, 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이제는 인터넷 세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구글은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두 남자가 만나 탄생했습니다. 2년 전인 1996년, 레리는 연구 프로젝트로 검색 엔진을 주제로 정했고 친구인 세르게이가 여기에 합류하면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당시 그들이 개발하던 검색 엔진은 웹사이트 간의 링크에 기초해 검색 인덱스를 작성하고 사람들이 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던 거였는데 재미있게도 검색 엔진의 이름은 백럽, 등을 문지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후 백럽이라는 이름은 구글로 바뀌게 됩니다. 구글은 구골이라는 단어의 애너그램인데 10의 백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회사의 이름을 바꾼 둘은 1998년 차고에서 정식으로 구글 인코퍼레이트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 대박을 터뜨린다는 전형적인 클리셰 말입니다. 어쩌면 전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 대박을 꿈꾸게 만든 계기가 구글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쨌든 이 차고를 빌려준 수잔 보이치키는 구글의 첫 번째 마케팅 매니저가 되었고 이후에는 구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구글 뉴욕지사는 2000년에 처음 오픈했습니다. 처음 뉴욕지사가 오픈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뉴욕 86번가의 스타벅스였습니다. 뉴욕지사라고 해봤자 근무하는 직원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건 무리였겠죠. 레리와 세르게이의 검색 엔진은 당시 널리 쓰이던 알타비스타나 야후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계속 회사가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2001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에릭 슈미트였습니다. 그는 닷컴 버블 때문에 덩치는 커졌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구글의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했죠. 그가 취임한 첫 해에만 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이후 회사는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에릭 슈미트는 2011년까지 구글의 CEO, 2015년까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회장을 맡으면서 구글 운영에 깊게 관여해왔는데 그가 있었기에 지금의 구글이 있을 수 있었죠. 참고로 셋은 2004년 구글이 나스닥에 상장된 후부터 20년간 같이 일하기로 약속했다는데 그 약속은 못 지킨 것 같네요. 특별한 기념일마다 구글 검색창의 로고가 바뀌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걸 두들이라고 부르는데 기념일이나 행사, 업적, 임무를 기리기 위해 구글 홈페이지의 로고를 일시적으로 특별히 바꿔놓은 걸 의미합니다. 최초의 구글 두들은 1998년 버닝맨 축제를 기념한 것으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네요. 구글의 초기 성공을 이끈 건 검색 엔진 자체의 뛰어난 성능이기도 하지만 이를 직접 경험해본 이들의 입소문 덕분이기도 합니다. 구글은 창립 초기 특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도 사용자들이 써보고 알아서 칭찬을 했습니다. 구글은 지금도 광고보다는 소비자의 만족도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입소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는 유튜브나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구글 맵스 등의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1년이 넘는 긴 베타 서비스 기간을 거치며 성능을 개선해 나갔고 정식 서비스가 시작될 무렵 이미 많은 사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한 상황이었죠. 덕분에 각 서비스들의 시장 안착은 이미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결과 구글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터넷 제국을 세울 수 있었죠. 구글이 가장 먼저 사용한 도메인은 구글닷컴이 아니라 google.stanford.edu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웹사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이었죠. 구글은 사람들에게 신의 직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높은 연봉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이나 복지 혜택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여러 기업이 구글의 이러한 장점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나 애완견과 함께 출근할 수 있는 것, 자유로운 근무 방식 등의 좋은 근무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일하고 싶어하죠. 1999년부터 시작한 사내식당은 직원의 건강을 고려해 메뉴를 구성하는데 다양한 음식을 원하는 대로 맛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구글이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가 성공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놓았던 제품과 서비스들 중 무수한 실패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구글은 실패를 통해 성장하라는 명제를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장려하는 사내 분위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실패 자체는 물론 실패를 공유하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성공을 배워가는 과정이라 여기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구글링 하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 엔진의 대표 주자이다 보니 인터넷을 검색하는 내용이 나올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구글인데요. 검색하다라는 의미의 구글이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탄생했을 정도니 말 다했습니다. 이 구글링이라는 단어가 TV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건 2002년 10월인데 미국에서 방영된 버피와 뱀파이어라는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검색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돼버린 구글, 과연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과연 구글이 보여줄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미국 출신의 전자기기 브랜드 애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애플은 인터브랜드가 2019년 선정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서 구글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2019년 기준 브랜드 가치는 자그마치 2,342억 4,100만 달러인데요. 아마 애플 창립자들은 차고에서 애플 1을 만들면서 이 정도까지 회사가 성장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애플은 유명하고 널리 잘 알려졌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재미있는 사실들은 꽤 많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애플의 이야기는 1976년부터 시작됩니다. 대학을 중퇴한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와 친구 사이였던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을 창립합니다. 여기에 기술적인 검토나 서류 등을 맡았던 로널드 웨인이 애플 지분의 10%를 받고 애플에 합류하게 되죠. 그해 4월 1일 회사를 차린 이들은 첫 번째 컴퓨터 모델인 애플 1을 개발하고 이듬해인 1977년 애플 2를 세상에 내놓고 애플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참고로 맨 처음 출시되었던 애플 1 컴퓨터는 25대밖에 만들지 않았을 만큼 애플의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중 한 대는 2013년 38만 7천 달러, 하나로 4억이 넘는 가격의 경매에서 판매되었죠. 애플이 첫 번째로 만든 애플 1 컴퓨터의 제조 비용은 666.66달러였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음모론자들은 한동안 애플이 악마의 기업이라는 말을 했었죠. 로널드 웨인은 창립 당시 받았던 애플 지분의 10%를 나머지 두 창립자에게 단돈 800달러에 매각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스타트업이었고 웨인은 본인이 회사의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될 것이라고 걱정해 애플을 손절했죠. 이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애플의 세 번째 창립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애플의 주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참고로 로널드는 본인이 주식에 매각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애플은 리사와 매킨토시를 내놓으면서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1983년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렸고 현재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요. 이후 차례대로 2001년 아이팟, 2007년 아이폰, 2010년 아이패드를 내놓으면서 애플은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팟과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가 보급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애플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던 그는 사후에도 애플을 대표하는 사나이로 자리잡았지요. 독단적이고 오만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지만 그가 현재 애플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애플은 1996년 게임기도 만들었습니다. 피핀이라는 이름의 이 게임기는 전 세계에서 42,000대만 팔리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하지만 잘나가던 스티브 잡스도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임명한 CEO의 손에 의해 말이죠. 1983년 당시 펩시의 최고 경영자였던 존 스컬리는 잡스의 스카우트로 애플로 이직하게 됩니다. 과거 그는 펩시에서 일하면서 만년이 등 펩시를 코카콜라와 동급으로 끌어올렸다고 평을 받을 만큼 유능했죠. 하지만 혁신적이고 창의적이었던 잡스와 철저히 현실적이었던 스컬리는 경영과 제품 출시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했고 결국 이것이 발단이 되어 애플의 의사회와 스컬리가 1985년 30살의 잡스를 쫓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잡스가 떠난 이후 갖은 우여곡절을 겪은 애플이 다시 그를 불러들였고 이후 회사는 다시 날개를 달기 시작했죠. 이제 애플은 에콰도르와 리비아, 이라크의 GDP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2019년 4분기에만 1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저도 딱 이 정도만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을 상징하는 것이 잡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입 베어먹은 사과 로고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만큼 유명하죠. 이 로고는 1977년 처음 탄생했는데 회사의 디자이너였던 롭 제노프가 이 로고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사용된 로고는 무지개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당시 출시된 애플2가 최초의 컬러 모니터를 포함한 컴퓨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숨겨진 창립자 로널드 웨인이 그린 로고가 사용되었죠. 지금과는 사뭇 다른 한 폭의 그림 같은 로고네요. 애플 제품들의 디자인은 미려하다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이 디자인들은 한 남자의 감각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애플의 전 CDO, 영국인 조니 아이브죠. 그가 디자인한 아이맥과 아이팟, 아이폰의 디자인은 이제 애플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1992년부터 애플에서 일했는데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잡스가 2001년 CEO로 되돌아오면서 그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애플의 디자인을 도맡았죠. 참고로 그는 애플 입사 전에 영국에서 욕조 디자이너로 일했다고 하는데, 애플 제품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곡선이 아마 욕조로부터 시작되지 않나 추측해볼 따름입니다. 이후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팀 쿡이 CEO로 자리 잡으면서 혁신적이지만 폐쇄적인 제품을 내놓던 애플에서 새로운 애플로 변화해 나갑니다. 대화면 스마트폰, 변화된 디자인의 iOS 등을 내놓으면서 판매량이 증가했고, 회사는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해갔죠. 팀 쿡이 들어오면서 변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중국 시장에 대한 태도입니다. 과거 스티브 잡스는 중국 소비자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짝퉁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과거 중국의 정식 애플 스토어가 만들어지기 전 가짜 아이폰을 파는 가짜 애플 스토어가 중국에 있었을 만큼 중국인들은 저작권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이를 잡스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변화된 애플은 중국에서의 시장 가능성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진출했는데, 그 결과 한때 중국은 애플에게 미국 다음 가는 규모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중 분쟁이나 중국 업체들의 약진 등으로 인해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죠. 애플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많은 신경을 씁니다. 자사의 모바일 운영 체제인 iOS와 macOS, 아이튠즈, 애플 TV, 아이클라우드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플과 구글은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글에게는 애플의 iOS와 맥북에 대적하기 위한 안드로이드와 크롬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글과 애플이 라이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둘은 라이벌입니다. 반면 하드웨어 부분에서 애플은 삼성과 라이벌 관계입니다. 갤럭시와 아이폰은 현재 시장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인식되어 있고, 둘 다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당당하게 2019년 2분기 기준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애플은 3위를 차지해서 점유율 면에서는 밀렸지만 여전히 스마트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두 브랜드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 중에서도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에는 삼성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갑니다. 최근 출시되는 아이폰들에도 삼성의 디스플레이와 램 부품이 들어갑니다. 애플 제품이 잘 팔리면 경쟁사인 삼성의 매출도 올라간다는 게 재밌네요. 애플 스토어는 애플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통 채널입니다. 2024년 7월 기준 국내에 7개 매장이 생겨났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애플은 한국에 매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짐바브웨에도 있는 애플 스토어가 한국에 없다고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실기기 위치 추적, 애플카드 등 그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애플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잡스 사망 이후 계속 애플을 지칭하는 말은 혁신의 부재였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내놓았지만 사람들은 과거 애플만의 느낌이 사라졌다는 평을 내리고 있지요. 더 이상 혁신은 없으며 디자인만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잡스를 신봉하는 몇몇 사람들은 팀 쿡의 애플 운영이 애플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과연 애플은 이 비난들을 이겨내고 앞으로 다시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은 구글이나 애플, 넷플릭스 같은 IT 기업들이 대세지만, 그들이 있기 전에 먼저 이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죠. 우리에게는 윈도우와 오피스, 익스플로러와 엑스박스로 익숙한 이 회사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창립되어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숨은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에 의해 차고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덕분에 지금 그가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름은 빌 게이츠가 공동 창립자인 폴 앨런에게 처음 제안했는데, 개인용 컴퓨터를 의미하는 마이크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를 합친 마이크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이 이름 때문에 아이스크림 회사인 줄 아는 사람이 종종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트를 칠 수 있었던 건 바로 MS-DOS 덕분입니다. 당시 잘나가던 컴퓨터 제조사였던 IBM의 의뢰로 만들어진 요즘 세대에겐 익숙하지 않은 이 운영체제 덕분에 우리가 지금 널리 쓰이는 윈도우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MS-DOS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먼저 만든 운영체제가 아니고 전에 제닉스라는 운영체제가 훨씬 더 먼저 탄생했지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와 프로그램 등이 워낙 유명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1983년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우스를 만들었고 이후에는 그 유명한 엑스박스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만들고 있는 걸 보면 마우스와 게임기에 대한 애착이 좀 강한 것 같네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떠오르는 이 로고는 IT 업계에서는 신화와도 같은 상징입니다. 사실 이 로고는 반나절도 안 걸려서 대충 만들어진 로고죠. 위대한 작품은 의외로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히트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 오피스를 꼽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엑셀과 파워포인트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업무 중 80%에서 90%는 중단되어 버릴 테니까 말이죠. 재미있게도 오피스가 처음 등장한 건 윈도우 컴퓨터가 아니라 애플의 매킨토시에서였습니다. 처음 등장한 건 맥이었는데 막상 지금 맥에서 오피스를 쓰려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건 좀 아이러니하네요. 태블릿 PC를 가장 먼저 만든 건 애플이 아닙니다. 처음 아이패드가 등장한 것은 2010년이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2001년에 빌 게이츠 덕분에 태블릿을 내놓았죠. 하지만 가격도 비쌌고 쓸만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쓰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가 스마트워치 분야의 선두주자지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1994년에 처음 스마트워치를 내놓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시계 제조사인 타이맥스와 협업해 내놓은 스마트워치는 컴퓨터에 연결해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못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잘 나가던 애플은 거의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를 해고한 뒤 애플은 진흙탕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전략을 채택했던 건데요. 결국 애플의 경영진은 스티브 잡스를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애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애플을 구제해주게 됩니다.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6년 만에 매각해 260%의 수익을 얻긴 했지만 만일 그 주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아마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안 비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서 윈도우 이야기는 안 나오는지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1985년 처음 등장한 이 운영체제는 전세계 개인용 컴퓨터의 90%에 설치가 되어 있을 만큼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죠. 원래 빌 게이츠는 이 운영체제 시리즈에 인터페이스 매니저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 했고 한동안은 이 이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부서에서는 윈도우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름을 바꿀 것을 제안했고 결국 그 이름이 살아남게 되었죠. 참고로 윈도우라는 이름이 붙은 건 실행화면이 창문을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MS-DOS와 윈도우, 오피스 등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을 1980년대 무렵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1986년 3월 13일 기업 공개가 이루어졌을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1달러, 2017년 기준으로 이를 환산해보면 그 가치는 대략 7만 100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30년 만에 이 정도 수익률이면 워렌 버핏 반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 두말할 필요 없이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이 영상을 아이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죠. 재밌는 건 아이폰은 2007년 처음 출시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00년에 이미 지금의 스마트폰과 유사한 PDA를 내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플보다 먼저 내놓은 건 많은데 도대체 왜 잘 안 풀렸는지는 의문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의외로 특허 괴물입니다. 수만 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돈을 벌어들이죠. 2021년 기준 삼성전자가 한 해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지불하는 특허료만 해도 1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AI 챗봇 특허도 출원했을 정도인데요. 예토전생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윈도우 95의 시작음을 만든 사람은 브라이언 이노로, 그는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앨범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콜드플레이랑 윈도우랑 연관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데이트를 친 건 바로 엑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엑셀을 대체할 만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딱히 없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은 엣지에 대체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사라지기 이전에는 악명 높은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액티브엑스를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익스플로러는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익스플로러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곤욕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익스플로러를 포함시켜 출시했는데 이 끼워 팔기 덕분에 웹브라우저 점유율이 95%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라 판단해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소했었죠. 뛰어난 그래픽을 자랑하는 게임이나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화려한 그래픽이랑 현실이랑 별 차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려한 그래픽을 즐길 수 있는 건 바로 이 회사, 미국 출신의 엔비디아 덕분이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각광받으면서 한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회사에도 물론 재미있는 사실과 역사가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10가지 사실. 엔비디아는 1993년 젠슨 황, 크리스 말라초스키와 커티스 프리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왜 유명한지 궁금하신가요? 엔비디아가 GPU의 발명을 통해 컴퓨터 그래픽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서 CPU는 데이터 연산 등을 담당하는 인간의 두뇌 역할을, 램은 일시적인 데이터 저장을 담당하고 GPU는 복잡한 그래픽 계산을 담당해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 등에서 멋진 그래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GPU를 엔비디아가 최초로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만큼 인정받는 셈입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사업은 컴퓨터와 게임 콘솔에서 그래픽을 렌더링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GPU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것으로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은 잘 나가지만 엔비디아도 초창기에 한번 망할 뻔했습니다. 설립된 지 2년 만인 1995년에 MV1이라는 첫 번째 칩을 출시했을 때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 회사가 망할 뻔했죠. 80명의 직원 중 절반을 해고해야 했으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다행히도 2년 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회사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1999년 GPU의 한 종류인 지포스를 출시해 게임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지포스를 공식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엔비디아는 제품에 어떤 이름을 붙일지 고민이었죠. 고민 끝에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역모한 여러 선택지 중에서 지포스라는 이름이 선택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를 낸 소비자들은 그래픽카드를 선물로 받았죠. 엔비디아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가요? 엔비디아에서 MV는 넥스트 버전, 즉 다음 버전의 약자이며 뒷부분은 부러움을 뜻하는 라틴어인 인비디아로부터 유래했습니다. 다음 버전이 부럽다는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시청자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창립자 중 한 명인 젠슨 황, 아마 경제뉴스에서 한 번쯤은 본 인물일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 뉴발란스로 유명한 것처럼 젠슨 황도 자신만의 시그니처 복장이 있지요. 바로 검은 가죽 재킷인데요. 강한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번 검은 가죽 재킷을 입습니다. 이 정도면 존재감 확실하네요. 최근 들어 경제뉴스에서 엔비디아를 자주 볼 수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GPU가 게임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과 같은 전문 응용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 회사의 GPU는 뛰어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여 이러한 까다로운 작업에 적합하죠.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제품들은 강점을 보이는데 딥러닝과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GPU를 내놓는 등 관련 분야에서 2024년 2월 현재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동차와 깊은 연관이 있다면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아우디, 토요타, 폭스바겐 등 370개 이상의 주요 자동차 회사와 협력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 분야에서 업적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의 선두주자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 데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율주행 연구에 미쳐있는 테슬라죠. 어쩌면 조만간 우리는 엔비디아의 기술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엔비디아는 혁신적인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로보레이스와 협력했는데요. 로보레이스는 자율주행 자동차들로 개최되는 레이싱 대회로 AI 버전의 F1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인공지능 기능이 사용된 경주용 자동차들의 자율주행 전용 처리 장치가 모두 엔비디아의 제품이죠. 안에는 맥북 150개 정도의 성능이 집합된 슈퍼컴퓨터가 사용되는데 딥러닝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주행을 수정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슈머어가 되는 AI를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인공지능 슈마워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게 될 것 같네요. 여전히 엔비디아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미래를 좋게 보는 젊은 층이 많고 이들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열심히 사들이고 있죠. 이들은 90년대부터 게임을 즐기며 엔비디아라는 브랜드에 자주 노출되었고 현재도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 이들의 팬덤을 등에 업고 엔비디아는 2017년 이후 가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엔비디아의 미래가 더더욱 기대되는 순간이네요. (2019년 12월 21일) 한 대의 차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시연 도중 차의 방탄 유리가 갈라지는 망신을 당했음에도 공개 4일 만에 18만 건의 물량이 사전 예약되면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죠. 바로 미국 출신의 테슬라가 내놓은 첫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이었습니다. 2003년 미국에서 창립되어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유지해온 테슬라는 현재는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대표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테슬라 하면 가장 먼저 일론 머스크를 떠올립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운영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원래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현재 테슬라의 최대 주주이자 CEO일 뿐이죠. 테슬라는 2003년 마틴 에버허드와 마크 타페닝 두 남자에 의해 창립되었습니다. 이 둘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테슬라를 창립했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대표하는 인물로 사람들에게 각인된 이유가 있습니다. 창립 다음 해인 2004년부터 일론 머스크가 65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테슬라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창립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고 적자 상태였음에도 나스닥에 상장되기까지 했지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2012년 모델 S가 출시되었고 2013년에는 회사 설립 후 첫 흑자를 기록하면서 성공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현재 테슬라는 나름 성공적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을 제치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배터리 때문인데요. 다른 제조사들은 커다란 하나의 리튬이온 배터리 혹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테슬라는 노트북에나 들어갈 작은 배터리들을 여러 개 모아서 차에 붙입니다. 이 배터리들은 가격이 저렴해 생산 비용을 낮추고 배터리 효율까지 높일 수 있죠. 전기차는 친환경적이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때 쉽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테슬라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원래는 충전소를 이용하는 가격은 차값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었지만 현재는 요금을 지불하고 충전해야 합니다. 슈퍼차저라고 이름 붙여진 이 충전소는 현재도 계속 횟수가 늘어나고 있지요. 이 슈퍼차저 때문에 테슬라는 관행을 깨는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바로 슈퍼차저와 관련된 특허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2014년 슈퍼차저 관련 포함 200개가량의 특허를 대중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보통의 기업들이 제품의 제조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였죠. 이렇게 테슬라가 특허를 공개한 이유는 바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구글이 아이폰 중심의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들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공개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특허 공개로 더 많은 자동차 업체가 전기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이로써 전기차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면 전기차 시장도 더 빨리 성장할 것이고 테슬라는 이렇게 성장한 전기차 시장을 자기들이 주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공개한 겁니다.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들과는 다르게 테슬라는 자신의 차량 곳곳에 이스터에그를 숨겨놓았습니다. 이스터에그는 영화나 비디오 게임 등에서 숨겨진 메시지나 기능을 뜻하는데요. 우선 터치스크린에 007이라는 코드를 입력하면 007 영화에서 등장했던 잠수함 자동차가 화면에 등장하는 이스터에그가 있고요. 그리고 제로백을 2.4초로 만들어주는 터무니없는 모드나 테슬라 자동차의 터치스크린을 스케치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까지 존재합니다. 누가 미국 회사 아니랄까봐 유머 감각이 넘치네요. 2023년 1월 기준 구매가 가능한 테슬라의 모델은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입니다. 원래 모델 3는 모델 2로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상표권 문제 때문에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합쳐놓고 보니 섹시네요.
테슬라는 현재 미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자동차 회사입니다. 2003년에 탄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고요? 현재 미국 내에 남아있는 미국 출신의 자동차 회사는 포드와 GM 둘뿐입니다. 크라이슬러는 미국 출신이긴 하지만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피아트 소속이어서 엄밀히 따지면 미국 회사가 아니죠. 테슬라에서 줌으로 화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회의를 한다니 끔찍하네요. 2019년 11월 테슬라는 세단과 로드스터뿐만 아니라 픽업 트럭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제품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물 트럭까지 전기차로 생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두었죠. 하지만 2023년 1월 현재 테슬라의 이미지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여러 악재들이 겹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과연 테슬라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거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시기처럼 다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미국 백악관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오지 않죠. 또한 체스를 두거나 농구 자유투도 던질 수 있는데요. 카톡에 게임이 없는 게 아쉽네요. 페이스북은 현재 왓츠앱과 인스타그램까지 보유한 세계 최고의 SNS 플랫폼입니다. 처음에 아이비리그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앱이 이제는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널리 이용하는 서비스로 탈바꿈했죠. 우리는 페이스북 덕분에 온라인상에서 어떤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각종 정보와 자신의 관심사, 상태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페이스북에는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을까요? 시간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하버드 학부에 재학 중이던 마크 저커버그는 학교 기숙사에서 한 사이트를 개설해 서비스를 시작했죠. 하버드 여학생들의 사진이 올라가 있고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를 투표하는 페이스매시였습니다. 이 서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걸 보고 가능성을 본 저커버그는 2004년 더스틴 모스코비치와 크리스 유즈를 동업자로 삼아 페이스북을 시작합니다. 머지않아 페이스북은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아이비리그 학생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죠. 이후 페이스북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은 상장기업이며 누구나 아는 IT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시장에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의 투자가 있었죠.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그는 2004년 50만 달러를 투자해 페이스북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이후 피터는 페이스북 주식을 팔아 10억 달러, 즉 하나로 1조가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하니 이득은 확실하게 본 것 같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을 상징하는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페이스북이 파란색을 대표 색상으로 삼게 된 이유는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때문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빨간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록생명이었는데 정록생명이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색상이 파란색이었기 때문에 이 색을 선택했죠. 그리고 파란색이 신뢰와 안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페이스북에 차단 기능이 있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전 여친, 보기 싫은 친구와 직장 상사, 껄끄러운 사람들을 차단해 내 포스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기여도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차단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긴 자기가 사장인데 차단당하면 그것도 좀 웃기긴 하겠네요. 페이스북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저는 좋아요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2007년 처음 도입된 좋아요는 페이스북에 업로드되는 포스트에 대해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죠. 그런데 이 좋아요가 원래 끝내줘요가 될 뻔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버튼을 처음 만들 때 대부분의 페이스북 직원들은 라이크보다는 어썸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CEO인 저커버그의 의견대로 라이크가 도입되었죠. 페이스북이 많은 인기를 끌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의 정보를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활동 내역이 담긴 페이스북을 해킹할 수 있다면 원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해킹에 대해 항상 대비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해킹 대회를 열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며 개별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해커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해킹당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니 주기적으로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은 세계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페이스북 계정 하나씩은 꼭 갖고 있죠. 2020년 6월 기준 월 실사용자 수가 27억 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정도면 진짜 SNS의 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이 넘으니 얼마나 규모가 큰지 짐작이 가시지 싶네요. 페이스북은 어떻게 성공하게 된 걸까요? 페이스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고객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반영하려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페이스북은 과거 트위터와 비슷하게 텍스트에 기반해 소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의 SNS는 사진과 영상으로 소통해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불편함을 느꼈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반영해 텍스트 위주로 포스팅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이후에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안이나 검색 등의 서비스를 개선했는데 이런 적극적인 태도 덕에 페이스북은 사랑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페이스북의 인기는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텍스트 위주의 소통 방식에서 이제는 사진과 영상을 통한 소통 방식이 더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페이스북보다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경영 문제로 인해 회사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페이스북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동영상 재생과 사진 업로드를 강화하고 있으며 메타버스나 AI 같은 부분에도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SNS 1위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은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말이죠. 아마존은 미국 시애틀에 있는 본사 주변에서 커뮤니티 바나나 스탠드라는 이름으로 무료 바나나 스탠드를 운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나 직원 누구든지 바나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죠. 본인이 원숭이라면 시애틀행 비행기표를 끊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아마존은 미국의 전자유통 회사로 1994년 제프 베조스가 창립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입니다. 초기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1997년부터 범위를 확장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유통의 강자이자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까지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아마존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처음 창립했던 1994년 당시에는 엄청난 닷컴 버블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 열풍에 힘입어 제프 베조스도 회사를 창립했는데요. 원래 그가 생각한 이름은 아마존이 아닌 카다브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이름을 아마존으로 바꿨죠. 현재야 온갖 것을 다 파는 아마존이지만 원래 처음에 아마존은 온라인으로 책만 팔았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처음에 책만 팔았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고객들이 책을 주문하는 경우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이나 교환이 적고 책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공급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 간편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경제학 용어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상위 20%가 80%의 결과를 독점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법칙에 따라 판매 전략을 세우지만 아마존은 좀 달랐습니다. 바로 파레토 법칙과 반대되는 롱테일 법칙에 따라 전략을 세운 건데요. 공간과 시간에 한정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아마존은 인기 없는 80%의 제품도 창고에 넣어둔 채로 쉽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찾아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던 제품들도 온라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죠. 결국 아마존은 이 인기 없는 제품들을 팔아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은 창립 후 꽤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아마존은 이미 1999년 인터넷 붐을 타고 가장 흥미로운 회사로 꼽히기도 했고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그의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아마존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오늘날의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본사는 개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아마존은 직원들이 사무실에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있게 일찍부터 허용해준 기업입니다. 본사에는 현재 4,000마리 이상의 개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일 평균 400마리의 개들이 주인과 함께 회사에 출근하죠. 아마존은 2017년부터 2년간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는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는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 자국 기업 감세 정책에 따라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8년 당시 아마존은 하나로 13조 정도를 순수익으로 벌어들였고 당시 미국 연방 세율이 21%였으니 냈어야 하는 세금만 2조가 넘었습니다. 모든 걸 다 파는 아마존에서도 구매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답니다. 집과 차, 담배,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담배랑 살아있는 동물은 그렇다고 쳐도 사실 조금만 있으면 아마존에서 집이랑 차도 팔 기세인 것 같네요. 아마존은 현재 일본과 영국, 독일,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한국어 쇼핑도 지원하기 시작했고 한국 직배송도 가능해지면서 많은 직구족들의 환영을 받았는데요. 동시에 국내 유통업체들은 공룡 아마존에 등장해 엄청난 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은 혁신 그 자체입니다. 제품 배송을 위해 자율주행 로봇과 드론을 사용한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한 자동화된 물류 창고 시스템도 혁신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물류 창고에 있는 키바 로봇인데요. 이 키바 로봇은 물류 운반 로봇으로 한마디로 창고에서 짐을 옮기는 로봇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하던 일을 이 로봇이 떠맡게 된 덕분에 아마존은 물류 비용을 20%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배송가 간에 깜짝 놀랄만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 대시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이 대시 서비스는 버튼으로 제공됩니다. 이 버튼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인터넷에 정보가 전송되죠. 예를 들어 주방 근처에 이 버튼을 붙여놓고 먹을 게 떨어지면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알아서 먹을 음식이 배송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5년 10월 현재에는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죠. 아마존에서는 편의점도 만들었는데요. 바로 무인 슈퍼인 아마존고입니다. 물건을 고른 뒤 그냥 들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이죠. 물건 훔치면 안 되냐고요. 매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여러분이 뭘 들고 나가는지 다 추적하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도 훔친 건 걸린다고 하네요. 아마존고가 생겨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파악해 추후 유통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비싸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으로 계산대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아마존은 아마존고처럼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며 계속 미국 내 유통 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대기업답게 아마존도 다양한 하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중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를 몇 가지 알아보자면, 직구족에게 유명한 신발 판매 사이트 자포스, 게임 스트리밍의 강자 트위치, 유명 영화 정보 사이트 IMDb, 유기농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미국 내 슈퍼체인 홀푸드마켓 등이 있습니다.